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넘기시면은 넘겨보세요. 제목을 한번 볼게요. 뭐 천천히 넘기시면은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증권론하고 개발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증권론이라는 게 좀 어떤 거냐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개발금융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요거 말고 한 주가 더 남았죠, 그죠? 남아서 이제 금융 파트는 이제 오늘 다 끝내지 않고 나머지하고 이제 감정평가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기를 먼저 제가 해드리는 거는 쭉 넘겨보세요. 어디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냐면 118페이지를 먼저 해드립니다. 118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MBS, 그러니까 주택저당 유동화증권 MBS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다가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돼서 우리가 그 오른쪽 보시면은 오른쪽에 119페이지 가시면은 주택저당 시장의 구조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가 이제 중점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이 있고 2차라는 게 있죠, 그죠? 이걸 이제 바꿔서 시험에 나오는데 아까 제가 좀 재밌게 모가지론이었어요, 모기지론이었어요. 이게 보금자리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저당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저당을 잡아서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좌측에 보시면 뭐 조그맣게 119페이지 가시면 매수금 저당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별표는 그냥 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현재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거기 보시면 미래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미래의 주택을 이제 저당을 설정해서 주택 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개념인데, 그렇게만 놔두시고 오른쪽에 저당 대출의 정의가 있고요. 밑에 가시면 3번에 저택 저당 시장의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점적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1차 시장과 몇 차 시장이 있어요? 2차.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금자리론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무주택 서민이 차입자 수요자라면 그 중간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채권. 채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빌리면 그냥요 차용증을 써줘요. 이 채권이라는 자체가 이 채자가 빌릴 채자고 이 권이 문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용증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주택을 저당 잡았습니까? 저당 잡아서 그냥요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 채권이 차용증이죠, 그죠? 차용증을 이제 써주게 되면은 그 저당권 설정된 채권의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내가 조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요 은행한테 돈을 빌려요. 빌려서 이걸 따라서 부채금융. 그래서 이 금융이 돈을 빌려서 부채로서 이제 자금을 융통하자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제가 큰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자, 이게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우리나라가 보금자리론이 만들어지면서 아까 나왔던 보금자리론입니다. 단기였어요? 아까 장기였어요? 장기절입니다. 앞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정금리로 간다고 나왔었어요. 앞쪽에 고정금리 가고, 자, 그래서 10년 15년, 자, 우리가 20년 30년 상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야 되죠. 근데 아까 LTV라는 거 아시죠? LTV가 70%까지 대출해줘요. 몇 %까지? 그럼 1억에 내가 3천만 원만 있으면 대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MBS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용어 정리로 가겠습니다. 자, 빌린 사람이 차입자예요. 차입자, 무주택 서민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1억짜리 이제 주택이어야 됩니다. 꼭 주택. 금액을 좀 낮출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1억 아파트 있다. 자, 그럼 반드시 얘는 상가여야 돼요, 오피스텔이어야 돼요,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을 갖고 저당 잡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택을 잡고 대출자한테 돈을 빌리죠. 대출자가 A은행이에요. A은행. 그래서 여기 그럼 얘가 자금을 이제 이 70%까지 준다. 70%까지라는 건 1억이 몇 %, 얼마까지 빌려준다는 거죠? 7천. 그럼 무주택 서민들한테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금을 대출해주면, 자, 여러분들 근저당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저당 대출. 그 위에 있는 게 저당 대출이라는 게 저당을 잡아서 대출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해서, 자, 그냥 해야 돼요.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 그래서 앞에 주택이라는 게 분전이 들어가죠. 주택을 그냥 했어요. 저당 잡았어요.
채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차용증이죠. 이걸 발행해서 얘한테 넘겨버려요. 자, 그럼 얘는 그냥요,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돼요. 갚아나가야 되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사용했던 원리금융 등 원금융 등 체증식이라는 게 있죠.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를 1차 대출 기간이라고 합니다. 1차 대출 기간. 자, 근데 이제 얘가 자금을 주고요, 채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가 은행은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현금 근거와 채권 근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 주식이에요. 우린 부동산을 배우고 있어요. 실물 자산이죠. 그죠? 그래서 자산이라는 게 유동성이라는 걸 배우시겠던데, 유동성은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자산 같은 거는 주식이나 예금 같은 걸 얘기하고요. 부동산은 금융이겠어요? 실물 자산이겠어요? 실물 자산이죠. 부동산입니다. 그럼 주식이나 예금 같은 거는 그냥입니까? 현금화가 아주 잘 되죠. 유동성이 낮아요? 유동성이 높아요? 높다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현금화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끝나시고 한 2시, 3시쯤 가보세요. 중개업소 가셔서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언제 올 건데 사모님? 5시에 목욕탕 갔다 올게. 안 팔리잖아요. 그럼 현금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지금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유동성이 높아요? 유동성이 낮아요? 그럼 채권도 유동성이 낮죠. 현금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현금화 시켜서 따라서 채권의 유동화, 저당의 유동화라고 하거든요. 이 채권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앞쪽에서 제가 좀 여기서 하려고 좀 쉬었는데, 자 보세요. 아까 A은행이 예대 차익을 먹어서, 자, 갑돌이가 1억을 맡기면 예금 금리를 주고요, 담보대출을 해줘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물돌이한테 그럼 대출 금리를 받겠죠. 그럼 아까 예금 금리가 높다 그랬어요? 대출 금리가 높다 그랬어요? 대출이죠. 근데 지금 얘가 변동입니까? 고정입니까? 그럼 4%까지 본다면 얘가 1.9라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더 많이 먹어서 얘가 먹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요 대출은 아까 그냥 했어요? 장기였어요. 30년 동안 빌려준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환하면서 이걸 돈을 얘를 갚기가 참 어렵죠. 얘는 보통 단기거든요. 단기. 보통 5년 미만이에요. 그러면 단기 자금을 끌어서 장기를 운영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버려요. 그렇죠? 만약에 야 돈 줘 없으면 부도 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현금화가 안 되는 거를 따라서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맞나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 가지고 공사가 만들어져요. 이따가 유동성 위험이라는 걸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래서 얘가 영어로 KHFC라고 그래요. 그럼 KFC예요? KHFC예요? KFC는 닭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HF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만 해도 이런 거에 좀 웃어줬는데 요새 웃지도 않아요, 그죠? 웃으지 마서 사라졌어요. 자, 다른 거 연구해봐야지. 자, 그러면은 HF라고 하는데, 얘가 유동화 중개기관이에요. 유동화를 하는 중개기관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그럼 채권을 그냥요, 현금화 해야 돼요. 그럼 얘가, 야, 너 고민하지 말고 채권 나한테 넘겨.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채권을 그냥입니까? 넘깁니까? 아까는 현금이 나갔고 채권이 많으니까 현금화 시키기 어려웠죠? 그럼 이 채권을 그냥 현금화 해야 돼. 따라서 채권의 유동화,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고 하거든요. 유동화라는 건 뭐냐면, 얘한테 이 채권을 팔아요. 그럼 그냥요, 자금을 줘요. 그럼 현금화가 되니까 유동성이 낮아진다, 유동성이 높아진다? 높아지죠. 그러면 유동성에 따른 위험이 높아질까요? 위험은 작아질까요?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금이 들어오니까 많은 차입자한테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유동성 위험, 한번 가볼게요. 또 다 하면 또 다 까먹으니까 한두 번 속는 게 좀 끊었다 가는 게 좋아. 자, 그래서 다 까먹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109페이지 있어요. 가보세요. 어머, 중간에 4번에 유동성 위험 있네.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대출기간이 자금이 부족한 거죠. 그 금융기관은 아까 보통 예금이나 정기적금 이런 것들은 이 상품이 자금을 조달했죠. 근데 이런 게 단기 자금이에요. 보통 만기가 5년 미만이거든요. 근데 대출해준 건 그냥요 장기예요. 10년 이상이니까 상환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그걸 1억을 갚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요 현금이 부족해. 그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다시 말해서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현금 흐름이 불일치한다는 것은 돈 달라 할 때 안 주면 부도 처리되거든요. 그럼 대출에 대한 원리금 회수가 늦어지죠. 그래서 예금 만기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서 이러한 장기 대출에 대한 대출기관의 자금 부족 위험을 원금 회수 불확실성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그럼 그냥요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럼 대출기관이 자금을 추가로 더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대출기관은 이 채권을 그냥요 매각해요. 공사한테 매각해서 현금을 가져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유동성 위험은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근데 유동성은 높아져요. 무슨 성은 높아진다? 그러니까 유동성하고 유동성 위험은 달라요. 유동성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냥이야 유동성은 높아져. 거기에 따른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유동성은 낮아진다, 높아진다. 유동성 따른 위험은 낮아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럼 다시 그냥 119페이지 오셔서 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 그럼 그냥이야 채권을 현금화 시켜. 그러면 채권을 유동을 한 거죠. 이제 현금이 많아지니까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어요? 근데 2차 대출 기간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얘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국가가 하는 거지만 얘도 그냥이야 현금이 부족할 수 있어.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은행이요. 취급하는 은행이 A은행 하나일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많죠. 이 채권을 다 사오게 되면 엄청난 채권이 모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도 그냥요 이걸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증권을 만들거든요. 이 증권이 원래는 주식이 다 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채권 형태의 증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갑니다. 그럼 얘는 자금을 주고 그냥요 이 채권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이 저당을 잡힌 채권이죠. 그래서 이제 저당 풀이라 그래요. 저당 풀. 저당 채권에 대한 풀. 풀은 이제 모아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은행이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래서 풀이라는 걸 이제 다 모아놔서 주택 저당 잡은 걸 모아놔서 투자자한테 자금을 끌어와요. 그럼 투자자가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발행하는 게 이제 주택 저당 총액이 풀이 한 5천억 정도도 될 수 있거든요. 금액이 작습니까? 큽니까? 그러면 얘가 다 투자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냥이야 이걸 쪼개야 돼. 쪼개서 증권화 시켜요. 그게 MBC다, MBS다. MBS라 그래요. MBC가 아니라 MBS라 그래요. 그러면 얘가 자금을 주니까 얘가 또 더 많은 자금을 얘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일본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건 상가다, 오피다, 아파트, 주택이 된다. 주택이에요. 그럼 주택을 아까 모가지야, 모기지야. 모기지가 M이거든요. 이게 저당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저당을 잡아서 백, 담보고 S가 증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 그럼 뭘 저당 잡아서 담보를 했죠? 증권이에요? 채권? 증권인데 이거는 증권이지만 그냥이다. 형태는 채권이다.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118페이지 가시면은 메뉴에 채권과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개발회사예요. 그냥이야 자금을 융통해야 돼. 자, 금융은 따라서 자금의 융통. 그럼 내가 회사인데 내가 상장된 주식회사 개발회사예요. 그럼 그냥이야 주식을 발행해. 주식은 내 걸 띄워준 거예요. 따라서 지분금융. 이게 지분증권이거든요. 찾았어? 그럼 이거는 남의 거로 자금을 융통했어? 내 거로 자금을 융통했어? 그럼 그냥이야 주식을 발행해.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지금 주식 보고 있어요? 지분증권이며 지분금융이에요. 자기 거를 유통했죠. 그러면 알만한 게 자본의 성격은 돈을 빌린 거예요? 자기 걸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조달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투자자는 그냥이야 배당을 먹어. 배당을 먹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돈 빌린 거야? 주식을 판 거야? 그럼 나는 상한 의무는 없죠. 자금 조달에 대한 상한 방법이. 이해하셨나? 근데 지금 채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채권은 아까 그냥이야 차용증과 같아. 그냥이야 돈을 빌렸어. 빌렸잖아요. 맞아요? 그럼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본 조달, 타인 자본 조달. 돈을 빌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따라서 부채금융, 그때 발행하는 그 증권 소유자의 권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있죠? 그래서 확정된 이자가 나와버려요. 그럼 조달 자금의 상한이 채권의 만기 이시상한이라는 얘기가 있죠? 여기까지.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 주식이 아니에요. 자, 지금 불러봐요. 차입자가 돈을 그냥 했어요? 돈을 빌렸어요? 그럼 따라서 자기 타인 자본 조달, 돈을 빌리게 된 거죠. 그럼 채권은 차용증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도 그냥이야 얘를 돈을 빌려왔고 얘도 차용증 써줬고 차용증을 그냥이야 모아놨어. 모아놔서 얘는 거기에 대한 차용증을 투자한 거죠. 채권을. 맞나? 그럼 이건 주식이야? 채권이야? 채권형 증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배당을 먹겠어요? 이자를 먹겠어요? 이자를 먹죠. 부채금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채금융, 그럼 여기서 이 증권은 부채증권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다시 갈게요. 지분은 빌린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편안하게. 맞아요? 지분금융.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식회사가 그냥요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을 내 거 띄워주는 거, 내 몸뚱아리 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을 줘서 얘한테 야, 너 내 거 살래? 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투자자는 그냥이야 지분에 투자했어. 지분에 투자한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 회사는 자금을 융통할 때 얘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죠. 대답해봐요. 그럼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이에요. 지분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얘한테 상한 의무는 없는 거죠. 빌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냥요 배당을 해줘야 돼요. 배당을 해주는 거죠. 이해하셨나? 얘 따봐. 부채금융. 부채금융. 그러면 여기로 온다면 얘가 그냥요 돈을 빌린 거예요. 주식을 발행한 게 아니죠. 그럼 얘는 그냥요 돈을 빌렸어. 채권을 발행한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건 무슨 금융이라고 하셔야 돼요? 부채금융이에요. 부채증권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 아까 그냥야 만기가 있어. 만기가 있죠. 그죠? 그 만기마다 똑같겠어? 이자가 다르겠어? 다르죠. 예치시키면 여러분들 1년 만기 이자가 세? 3년 만기 이자가 세? 뭐 맡겨봤어야 알죠. 그죠? 그러면 길수록 더 이자를 더 많이 받아요. 맞나요? 근데 이게 많이 여쭤보는데 국공채라고 들어보셨어요? 국공채는 그냥입니까?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까? 이게 안정돼 있어요. 수익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기관 투자들이 많이 투자해요. 개인 투자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높다, 이자가 낮다. 낮아서 안정돼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연 2.1% 준다면 좀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안정된 거라서 고정적으로 얘는 그냥이야 이자가 들어와. 이자가 들어오죠. 그럼 주식보다 그냥이야 안전해. 주식은 원금에 손실이 올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1차 저당시장이라고 그래요. 몇 차라고 한다? 1차 시장.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은 차입자하고 이 A은행 대출기간이 이루어진 시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채권을 유동화했나요? 담보대출을 받았나요? 그럼 이 대출채권이 형성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유동화되는 시장은 몇 차 시장이 되겠어요? 2차가 되겠죠. 그럼 2차와 1차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2차 저당시장. 자, 그러면 여기는 이따가 1차를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 시장이에요. 대출 시장. 근데 얘는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죠.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며, 자, 그 다음에 유동화 되려면 이 투자자는 배당을 먹나요? 얘는 이자를 먹나요? 이자.
그러면 저당 투자가 돼서 저당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낮아야 돼요? 얘 입장에선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요구 수익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요구 수익률을.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그럼 시장이 몇 차와 몇 차를 바꿔낼 수가 있을까요? 1차와 2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차입자니까 저랑 1차인데 2차는 은행이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1차는 차입자와 1차 대출기간이 이루어지고 얘와 얘는 2차예요. 그럼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 찍으셔야 돼요? 1차는 자금을 공급해 줬어요? 자금을 대출해 줬어요?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투자자가 나오면 몇 차죠? 2차죠. 그럼 2차는 그냥입니까? 이 채권을 유동화했습니까?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은 2차가 하겠죠. 그죠? 여기는 그래서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라고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시고, 그 다음은요, 얘가요, 현금이 많으면 이 채권을 반드시 유동할까요?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을까? 보유할 수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죠. 1, 2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각기 펜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좌측에 보시면은 제2절, 자, MBS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2004년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이 합병해서 좀 전에 제가 KHFC 아시죠?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립되면서 우리가 중개기관 역할을 해서 MBS가 이제 나타나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오른쪽 결정적. 자, 오른쪽에 몇 차와 몇 차가 있다. 그러면 지금 1차 보고 있어요? 1차는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에요?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이에요? 대출하는 시장이고, 1차 저당 시장은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이라고 돼 있죠? 박스 치시고. 그래서 주택 자금의 차입자와 저당 대출 지원은 1차 대출 기간을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야? 1차. 그래서 대출 기간은 대출 원하는 수요자라고 돼 있죠? 요게 차입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입자가 나올 수도 있고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나오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차입자. 그럼 저당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대출해 줬어요. 이때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기간에 매기 원리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아까 어떻게 됐어요? 채권이었죠. 그게 주택저당 대출 채권이죠. 주택저당 채권, 우리가 저당 대출 채권 여러 가지 씁니다. 대출 채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MBS와 다른 개념으로 이제 용어 사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가시면 대출 기간은 설정된 이 주택저당 채권을 자 반드시 팔아요.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어요. 현금이 없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파는 거죠. 반드시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이야 일부러 보유할 수도 있어. 포트폴리오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매기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죠? 또 자금이 없을 때는 또 2차에 팔기도 하겠죠. 반드시 판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넘기세요. 이제 금리가 좀 어려운데, 자, 금리까지 해놓으셨는데, 들어갑시다. 자,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MBS 제도가 이제 외국 선진국에 나와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1차 금리와 2차 금리가 있어요. 1차 금리와 2차 금리. 1차와 2차.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얘는, 보세요. 자금을 그냥 했어요? 빌렸어요? 따보세요. 부채금융. 채권이거든요. 그죠? 맞나요? 그럼 얘는 그냥요, 이 차용증 채권을 넘겼어요. 넘겼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대출금리가 더 높다고 했죠? 그럼 대출금리가 얘예요. 얘한테 받는 거. 그래서 얘가 1차 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1차. 그래서 아까 4% 정도가 지금 현행 그 대출금리가 고정이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또 자금을 갖고 오면서 이걸 팔았죠. 맞나요? 그럼 그냥요, 중간에 또 마진을 먹겠죠. 그럼 중간에 마진이 있다 보니까 얘는 이 이자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요 2차 금리는 1차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차가 높다, 1차가 높다. 1차가 높아야지만 유동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자, 우리가 자본주의잖아요. 그냥요, 중간에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만 돌아가는 거죠. 그럼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2차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볼게요. 항상 저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정금리가 한 몇 퍼센트 됩니까? 4%대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아까 이 MBS는 그냥요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4%까지 가면 몰려요 막. 4%까지 안 줘요. 그럼 그거보다 그냥이다 낫다. 국공채예요 국공채. 그래요? 그러면 얘가 국공채 정도 이자를 봤어요. 그럼 한 2.5% 주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죠? 연. 그렇죠. 근데 요구 수익률은 그냥 우리가 보는 예금금리예요. 그럼 예금금리가 높아요? 예금금리가 제일 낮아요? 한 연 1.9면 얘가 메리트가 있겠죠. 그럼 일단 얘의 저당 수익률이 그냥이야 요구하는 걸 만족해야 돼. 만족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낸 그 MBS에 대한 수익률이 2차 금리라면 자 얘는 지금 연 2.5% 줘도 많이 주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몇 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유동화 됩니까? 1차예요. 그런가요? 다시 갈게요. 몇 차가 높아야 유동화가 돼. 이게 만약 거꾸로 되면은 시장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안 돌아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금리는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 1차예요. 맞습니까? 공인중개사도 몇 차가 있어요. 몇 차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게 시험 보잖아요. 면제를 해줘요, 다음에. 근데 2차는 붙었다고 해서 면제 안 해주고 그냥 빠이빠이야. 그럼 결론이 몇 차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까먹어요. 그죠? 그럼 몇 차의 비중이 높다? 1차죠, 1차.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야 중간에 마진을 먹어. 그러니까 1차가 높아야지 유동화 되지, 거꾸로 되면 시장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갈게. 결론이 몇 차야? 몇 차가 중에? 그냥 맞춰. 자, 갈게. 지금 몇 페이지 하는지 아세요? 120페이지 3번 하고 있어요. 자, 몇 차? 잘한다. 그래서 유동화가 제대로면 1차가 금리가 높아야 돼요. 요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대출기관은 2차 시장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1차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운용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중간에 마진을 먹으니까. 자, 2차 저당 시장은 주택 자금을 대출해줬어요? 자금을 공급해줬어요? 공급시장이라는 거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밑에 유동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시장에서 주택 저당 채권의 집합, 여러 가지 이제 풀이죠. 그걸 매각해서 쪼개갖고 MBS를 매입했죠. 기간 투자자들이. 그래서 금융기관, 1차 대출기관, 공사, 2차 투자자를 이루는 거죠. 그럼 투자자가 나오면 몇 차? 2차예요. 그럼 1번, 이 주택저당 대출채권의 유동화는 한, 주택저당 대출채권이란 자신이 1차 저당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2차 저당 시장에 계속 흘러가서 새롭게 자금을 조달하는 개념으로서 2차 저당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2차가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지만 1차에 많은 자금이 제공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이 2차가 한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럼 2번, 1차 대출기관이 주택저당 채권을 집합물을 한국대금융공사에 매각하면 한국대금융공사의 원리금을 수취할 권리가 넘어간 것이므로 그만큼 자금을 1차에 제공한다. 그럼 한국대금융공사는 이렇게 보유한 이 저당대출의 집합물을 기초로 아까 MBS를 발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BS는 이따가 해드리겠고, 자 근데 4번을 보세요. 자, 차입자는 몇 차 있죠? 1차 있죠. 그럼 4번 1차의 차입자와 2차는 그냥입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없죠. 그죠? 완전 별개죠. 그죠? 즉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개별적인 채무행위 등의 MBS의 수익률을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MBS는 차입자의 금융기관의 신용을 근거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저당 채권이라는 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신용도만 높게 평가되면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 가셨죠? 그러면 밑에 가시면은 발행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각각 차입자와 대출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간투자에 대한 효과가 같을까요? 각각 다를까요? 다르겠죠. 자, 먼저 나온 게 주택의 차입자라고 돼 있죠? 자,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차입자는 차입 기회가 축소되겠어요? 확대되겠어요? 확대돼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아까 그게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모기지론이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럼 아까 집값의 몇 %까지 땡겨준다 그랬어요. 70%까지 가능하다는 게 메리트죠.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이 제공돼서 주택 소비자의 차입 기회가 축소, 확대. 가만히 있지 말고 확대가 똥을 쳐야지. 축소가 맞아요? 확대가 맞아요? 이건 거의 다 확대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 구입이 용이해지죠. 그럼 주택저당 유동화 제도가 시행되고 자금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출 수요도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할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장기주택저당 대출의 활성화는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겠어요? 증가시키겠어요? 증가시키겠어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어떻습니까? 다 확대가 나와야지 맞다 그랬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대출 여력이 많아집니까? 그럼 대출 여력이 축소되겠어요? 확대되겠어요? 그런 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네, 찾아드릴게요. 자, 1번. 자, 1번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2번으로 갑니다. 2번 별표. 자, 이게 기출입니다. 기출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금융기관이요. 지금 그냥 있습니까? 이 채권을 유동화했습니까? 그 많은 재원이 있다면 유동화 안 시키죠? 많은 재원이요. 한정된 재원이에요. 한정된 재원으로 유동화했으니까 더 많은 차입자한테 자금을 제공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많은이 맞겠어요? 재원은 한정된이 맞겠어요? 더 많은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유동화하게 되면 그걸 다 팔아버려서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정된, 자, 많은 재원, 한정된 재원. 더 적은 많은 차입자, 요 두 가지가 이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별표. 자, 금융기관은 일시금 대출을 시행하고 대출금을 장기 불안을 해소하는데 가정에서 발생한 원금 회수 불확실성이 아까 유동성 위험이었어요.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킬까 감소시킬까? 감소시키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채권을 유동화했으니까 돈이 들어왔죠. 그럼 현금이 많아지니까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형광펜. 유동성은 감소, 유동성은 증가. 유동성 위험은요? 감소한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낸다면 유동성은 감소한다 그래야 돼요. 유동성은 증가한다 그래야 돼요.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는지 이게 너무 많이 헷갈린 거예요. 여기 밑줄 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4번 주택저당 대출 채권은 아직 원금 회수가 되지 않는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금화가 안 되죠. 그럼 이걸 모두 매각했으니까 그냥이야 현금이 들어왔어. 그래서 대출기간에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기자본 비율인데 현금 보유 비율이라고 적으세요. 그냥 우리가 쉽게 가는 게 좋아요. 현금 보유 비율. 그러면 돈이 들어왔으니 보유 비율이 적어질까요? 보유 비율이 많아질까요? 많아지면 BIS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그래서 BIS 비율은 자 그럼 은행이 BIS 비율이 높을수록 더 신용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저축은행 아시죠? 자 일반 제1금융업과 저축은행이 차이점 있는 게 그냥요.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이에요. 그럼 이자가 어떻게 돼요? 왜 높을까요? 위험하니까. 그죠? 그럼 저축은행 또 BIS 비율이 없다 있다? 있기 때문에 이게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신용도가 높은 거죠. 아시겠죠? 저축은행도 딱 보게 되면 저 보유 비율을 이제 검색하는 게 있거든요. 저게 낮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실무에서는 예금자 보호법 아세요? 얼마까지 보호면 돼요? 5천만 원. 별걸 다 얘기하네.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안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요, 이 비율이 높아져요. 은행이 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IS 비율이 낮아진다, 상승한다.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거죠. 대출기간 또 수익성이 향상될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럼 결론은 대출 여력이 축소된다, 확대된다. 확대돼서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냥입니까? 유동화 중개 업무를 합니까? 중개 업무를 해서 밑에서 밑줄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기간 투자자에게 MBS에 대한 지급 보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지급 보증. 지급 보증은 뭐냐면 갑니다. 만약에 차입자가 못 갚으면 대신 갚아주는 보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굉장히 안정적입니까?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유동화 중개기간에 밑에서 세 번째 기간 투자를 사셨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MBS에 대해서 무슨 보증을 해준다고요? 그만큼 더 안전하게 가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주택 신용보증 업무도 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다음에 주택연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이제 60세 이상 배우자, 소유자 또는 둘 중 하나면 되거든요. 지분이 있는데 생활자금이 없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연금을 탑니까? 그걸 제도예요. 근데 얘가 나중에 깊게 가겠지만 공사가 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보증 업무를 해줘요. 무슨 업무를 해준다? 그래서 신청자가 공사한테 가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은행한테 돌리면 은행이 수령하거든요. 그래서 그냥입니까? 연금에 보증을 해줍니까? 보증을 해줘요. 보고 있죠? 노년층 보유가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화부터 주택연금을 이용하게끔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사가 보증했으니까 믿고 금융기관이 노년층한테 생활비를 주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업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유동화 중개나 주택 신용보증 업무, 주택연금 지급 보증한다.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투자자도 그냥입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죠. 맞나요? 자, 그럼 이건 제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보금자료니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그럼 장기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자, MBS는 이것도 주택이니까 부동산 질권이거든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가 만만치가 않잖아. 자, 상가, 오피스텔 막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냥이야. 얘도 부동산 상품이야. 그럼 포트폴리오 분사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도 투자 기회가 축소되겠어요? 투자 기회가 확대되겠어요? 확대된다. 들어갈게요. 자, 기간 투자자 찾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기간 투자자들이 많이 또 투자를 해요. 연기금이라고 하세요. 연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얘네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분산 투자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 자체가 MBS가 이제 증권화 시켰으니까 채권을. 그러면 이번 MBS는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 채권이므로 기간 투자자의 자산의 운용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그럼 투자 기회가 축소됐습니까? 더 확대됐습니까? 확대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공사가 지급 보증해줬죠?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국채와 연관되기 때문에 수익은 높다, 수익은 낮다. 낮고 그냥 있어요? 만기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만기에 대한 이자만 수취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자, 3번 정부. 자, 정부 전에 이제 투자자. 3번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는 주택금융시장에 1차에 많은 자금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자, 아까 내가 요구 수익률보다 만족시켜야겠죠. 미수치세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의 무슨 수익률을 만족해야 돼요? 요게 기출이에요. 그래서 MBS에 대한 수익이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 MBS가 국채와 경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내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야? 내가 이제 실무자가 갔어? 그럼 최소한 그냥이야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야 돼. 높아야 된다는 거죠. 경쟁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고 4번. 그러면 이 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는 기관 투자자는 거예요. 투자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MBS의 매입 대금을 증가시켜 우리가 이 1차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어떨까요? 이 제도를 만들면 그냥입니까? 주택 수요가 증가합니까? 그럼 단기적으로 공급이, 자, 우리가 공급 건설회사한테도 빌려주거든요.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 또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 증가를 통해서 경기 회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반 경기나 주택 경기가 침체 시 은행, 공제, 연기금 등 기관들이 투자 여유 자금을 도당 시장을 유입함으로써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나서서 뭐 자본시장, 다른 주식시장이 좀 침체됐을 때 그 자금의 흐름에 왜곡된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몇 차와 몇 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1차, 2차. 항상 시험제 그렇게 나와요. 그죠? 1차, 2차. 그러면은 잠깐 제가 어디를 소개시켜 주냐면 120페이지로 가시면 120페이지에 우리가 양가로 이번에 아까 3번을 안 했어요. 3번 있습니까? 3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밑에 잠깐 옆글로 가시면 제가 아까 적기는 주택 저당 담보증권이라고 적었죠.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건 주식입니까? 주식은 아닙니까? 채권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 저자가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택 저당 채권의 집합물을 발행한 유가증권은 주택 저당 증권이라 하나, 그죠? 증권이에요. 원래는 이 채권 형태예요. 주식이 아닌 주로 채권 형태로 발행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찾았습니까? 그럼 대답해 보세요. 이 투자자가 배당을 먹어요? 이자를 먹어요? 주식이 아니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 증권은 그냥입니까? 채권형에 대한 증권입니까? 주식에 대한 증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금융이 따라서 부채금융, 부채증권, MBS가 부채증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은 안 했는데요. 자산유동화 제도에 살펴보았듯이 ABS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ABS는 차에 장착시키는 걸까? 아니죠. ABS는 들어보세요. ABS가, 자, 아까 MBS라는 거 아시죠? 자, 이게 좀 그래요. MBS보다, 자,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이게 주택이고요. 모기지가 저당이고요. 빼기 담보예요. 자, 이걸 증권화 시켰지만 얘는 주식입니까? 채권의 형태입니까? 채권의 형태의 증권이라는 걸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이건 이자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인데 이
ABS는 차에 장착시키는 게 아니라 A가 어셋이에요. 다음에 자산. 그러면 기업이요. 주택만 자산이 있겠어요? 자동차도 있겠어요? 여러 가지 자산들이 많죠. 맞나요? 그럼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더. 그래서 이거를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이것도 채권 형태로 증권을 시켜요. 그럼 이걸 투자한 사람은 이자를 먹겠죠.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긴 안 나왔지만은 ABS가 넓은 개념이에요. 뭐가 넓은 개념이다? ABS 안에 MBS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ABS는 제가 이제 후수를 할 거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고, SPC라는 유동화 전문 회사가 필요하고, 자, 지금 제가 했던 거는 그냥입니까? MBS였습니까? 그럼 주택저당 유동화는 정부 주도죠. 그러면 공사가 없어요? 공사가 있어요? 실체죠. 그럼 아까 HF라는 공사 기억나십니까? 유동화 중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한 거는 ABS였어요? MBS였어요? MBS. 영어 나오니까 물론 다음에 MBS. 다음에 주택저당담보증권. 모가지론이에요? 모기지론이에요? 보금자리론이거든요. 이건 주택을만 담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유동화 중개기관은 그냥 회사입니까? 공사입니까? 공사. 공신력이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공사법이 없다, 공사법이 있다. 있고,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페이퍼 컴퍼니 아니에요. 실체 회사예요. 그럼 실체 그냥입니까? 회사가 있습니까? 임직원이 있겠죠. 맞아요? 실체 회사인데, 자, 들어보세요. 자, 아까 MBS가 넓은 개념이에요? ABS가 넓은 개념이에요? ABS가 넓은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면 차입자가 주택만 있어요? 여러 자산이 있어요.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자동차도 있고 그 기업이. 맞나요? 그럼 주택이 아니라 자산을 담보로 가요. 뭐를 담보로 간다? 그러면 이게 담보하는 채권이 있죠? 그냥요 은행한테 넘겨요. 넘기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ABS는 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있어서, 자, 여기가 이제 SPC라는 회사예요. 아까 공사는 그냥입니까? 실체 회사입니까? 근데 얘는 따로 페이퍼 컴퍼니. 그냥요 회사가 없어요. 명목회사거든요. 그래서 명목회사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얘가 ABS라는 걸 발행해요. 뭘 발행한다? 그럼 ABS에서 발행하게 되면은 얘도 그냥입니까? 이자를 받습니까? 그럼 얘도 1차, 2차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ABS는 주택이에요? 모든 자산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공사가 합니까? 그냥 전문 회사입니까?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자, 공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공사법. 한국대금융공사법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얘는 공사법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유동화에 관한 그 어떻습니까? 이 법률이 있거든요. 특별법이.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보세요. 다시 할게. 지금 어떻게 된다? ABS는 제가 아까 공사가 한다 그랬어. 유동화 전문회사가 한다 그랬어. 그 근거 법률이 다르겠네? 대답 좀 해주세요. 얘는 공사법이에요. 자산 유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이게 특별법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SPC라는 회사가 명목회사가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MBS 보금자리는 그냥입니까? 국가가 해야 됩니까? 공사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거의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우리가 117페이지로 넘겨서서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이건 ABS에 대한 구조예요. 뭐에 대한 구조다? 그럼 ABS는 그냥입니까? A가 자산입니까? 그럼 차입자가 주택의 저당을 잡는 게 아니라 모든 자산의 저당을 잡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그냥 차입자가 돈을 빌린 거예요. 차용증을 썼죠? 이것도 그냥요 부채예요. 부채의 금융이죠. 그런가요? 그럼 거기 중간에 보시면 SPC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이따 후설하겠지만 실체입니까? 명목입니까?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래서 자산 유동화라는 법률로 법안이 근거가 달라요. 그렇죠? 그럼 얘도 그냥입니까? 투자자한테 ABS를 발행합니까? 발행해서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구조가 이 저자분이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뭐 자산 보유자, 자산 관리자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요 구조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해줄 거는 좌측에 보시면은
ABS의 기본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ABS는 그냥요 자산을 담보로 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산 유동화 지권이라고 돼요. 원래는 담보가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야멸하지만 그래도 제가 박사라는 걸 알고 계시죠? 박사입니다. 부동산학 박사. 학회 논문을 2개 또 통과시켰어요. 대단합니다. 모든 강사 자기 노릇 하는데 야매도 연구하지, 그죠? 근데 우리가 학회에서는 이걸 담보라 그래요. 따라서 담보. 근데 유동화 지권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화 지권이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그냥요 자산을 현금화 시켰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산 유동화 지권이라고 나와요. 맞나요? 근데 번역을 하면 원래 그냥입니까? 원래 담보부 지권입니까? 자산을 담보로 지권화 시킨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 지권이라는 것만 가지고 가시고 내가 하라는 대로 2번 가세요. 동그라미 2번. 자, 아까 요 차입자가 그냥이야 차용증을 썼어. 채권을 넘긴 거죠. 대답해봐요. 그죠? 이것도 ABS도 하나의 어때요? 그냥입니까? 채권 형태입니까? 채권 형태지 지분 주식 형태가 아니에요.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 자, 그 다음 어디 가시냐면은 자, 양가로 이번에 우리나라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어요. 갑니다. 자, 3번. 자, 어떻습니까? 얘는 ABS를 발행할 때는 어떤 법률에 근거로 한다 그랬어요. 불러보세요. 자산 유동화라는 법률이 따로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 ABS에 한 아까 SPC는 실체입니까? 명목이었습니까? 명목이었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자산 유동화 계획은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 이전에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는 이건 이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ABS하고 MBS 중에서 누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십니까? ABS가 넓은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은 좌측에 조그만 글씨에 유동화 전문회 SPC라는 회사 있어요? 자, 영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가 좀 안 되시나요? 페이퍼 컴퍼니가 있죠. 그럼 실체입니까? 명목입니까? 실체 회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체 회사가 있다 없다? 없고 임직원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만들어서 ABS를 발행한다. 그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ABS는 MBS보다 좁은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다. 그럼 밑에 가시면 왜 맨 밑에 가시면 ABS라는 정의가 있죠. 요거만 별표 쳐보세요. 그럼 얘는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자산 가치를 근거로 한 그냥이야 채권이야. 그럼 얘도 그냥이야 투자자가 이자를 먹어. 배당을 먹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부채 증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냥이야 더 넓은 개념이야. 그 매출 채권이 있어요? 매출 채권은 뭐냐면 우리가 회계인데 내가 그냥입니까? 외상을 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외상 매출금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게 바로 매출 채권이야. 그렇다고 해 그냥. 힘들어. 그 다음에 카드 대출 채권도 있죠. 여러 가지 있어. 신용 대출 채권. 그 다음에 주택다당 대출 채권이 MBS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MBS와 ABS 중에서 누가 넓은 개념입니까? 그렇죠.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외울 필요가 없어요. 뭐 이거 안 나와요. 그냥 신용카드도 채권이 있고 매출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 잘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 넘기셨어요? 다음 페이지. 그 박스. 그래서 다시 갑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다음 주에 이제 할 거니까. 금융은 따라서 자금의 융통. 자금의 융통. 그러면은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내 걸 갖고 자본 형태예요. 그런가요? 그럼 나는 그냥요. 얘한테 내 걸 주식을 발행해야 돼요. 발행하죠. 지금 보고 있어요? 주식 발행한 거예요. 그럼 부채다? 지분이다? 지분. 나의 자산을 매각해서 내 걸 띄워준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돈을 빌린 게 아니죠? 그러면 타인 자본 조달, 자기 자본 조달. 자기 자본 조달하는 게 지분금융이에요. 맞나요? 자기 자본 조달. 그럼 자기 자본 조달을 하다 보니까 돈을 빌리지 않았잖아요. 얘한테 상한 의미는 없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의무는 있어요. 배당을 해줘야 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아까 얘는 채권이잖아요. 얘는 그냥 만기가 있어요. 그럼 연 2.5% 만기 주거든요. 확실히 줘요. 안전하죠? 근데 주식은 안전합니까? 원금에 손실이 있으니까. 시세차익 원금 손실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쭉쭉쭉쭉쭉 옮겨 저 채권을 차용증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럼 그냥 돈을 빌린 거야.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이라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쟤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간접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금융이다? 부채. 부채는 내 거, 남의 거. 남의 걸 빌려갖고 돈을 융통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요, 이자를 줘야 돼요. 얘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말을 써요. 채권은 차용증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내가 하라는 것만 이해가 안 걸리게 빼고, 주식은 그냥이야 지분금융이야. 그럼 그냥이야 지분증권이야. 출자라는 얘기를 쓰죠. 내가 출자해서 얘한테 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하라는 것만 그냥입니까? 자본의 성격 자기자본 조달입니까? 그러면 소유자한테 이자를 줘요? 우리가 배당을 줘요? 배당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자, 배당은요, 그냥입니까? 굉장히 가변적입니까? 그때그때 못 벌면 조금 주는 거고, 많이 벌면 많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다음 나오는 거야. 이거 주식이야. 그냥이야 원금에 손실이 있어. 주가가 하락할 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조달 자금에 대한 상환은 상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일정 부분 그 주식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으면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이게 대표적인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냥입니까? 주식을 발행합니까? 주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회사가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니까 그냥 주식에만 동그라미 치세요. 쳤어요? 근데 좀 전에 따라서 MBS 그 좌측에 보시면 MBS 있어요? ABS 있어요? 자, 이거는 아까 증권이나 그냥입니까? 채권 형태입니까? 이것도 돈을 빌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이요 부채예요. 채권을 발행한 거죠. 맞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증권이며, 그 다음에 자본 성격은 그냥이야 타인 자본을 빌렸어. 타인 자본을 빌린 거죠. 그러면 아까 MBS 소지자 있죠? 그럼 걔는 그냥이야 이자를 먹어. 이자를 안전하게 먹는 거예요. 꼬박꼬박 월급에, 아니 우리가 통장에 찍히겠죠. 맞아요? 그냥입니까? 확정 고정이자죠? 변하지 없이 아까 MBS가 제가 2.5%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꼬박꼬박 오고. 그 다음에 조달 상환 방법은 채권에 만기가 없어, 만기가 있어. 만기 일시 상환하는 거죠. 그런가요? 자, MBS 갖고 있다고 해서 공사에 막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불가능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만 했어요. MBS, ABS라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채권 형태로 발행하는 거. 이것만 머릿속에 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잠깐 뭐 예습할 분은 없겠지만 12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개발금융. 그럼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절 보세요. 내가 개발업자예요. 무슨 업자다? 그러면 지분금융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부채금융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죠. 대답해봐요. 그 내가 주식회사인데 상장을 했어요. 그냥요 내 주식이 있어요. 그 주식을 팔았어요.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이 되는 거죠.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맞나요? 그럼 나는 얘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죠. 상환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고 배당만 해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부채는 그냥이야 돈을 빌린 거야. 빌렸죠. 야, 내가 너 개발하는데 돈 좀 빌려줘. 이런 거야. 그럼 그냥이야 차용증을 써야 돼.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주식이 아니거든요. 채권하고 주식은 형태가 달라요. 맞습니까? 그럼 채권은 그냥이요 돈을 갚아야 돼요. 갚하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공사가 아까 만기가 된 MBS에 대한 정확한 채권에 대한 그 상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만기가 있습니까? 만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이야 이자는 높지는 않아. 안정되지만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죠. 아까 얘가 그냥이야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돼. 요게 이제 국채랑 경쟁이니까 요거보다 높으면 투자하겠지. 맞아요? 그럼 내가 개발회사라면 난 주식을 발행했어. 얘한테 차용증을 썼어. 주식이야, 채권이야. 사채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차용증하고 관련된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개발할 때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지금 몇 페이지 하시는 아세요? 122페이지. 찾았어요? 그럼 내가 개발회사라면 내 거 주면은 지분이고 빌리면 부채라는 얘기야. 가볍게. 오케이? 그래서 자, 두 번째 가봐. 두 번째.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어? 그다음에 사채. 채자가 벌어서 빌렸지, 그지? 이건 부채금융으로도 돈을 융통한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주택 상환 사채.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공법에도 나와요. 좌측에 보시면 해설이 있죠. LH공사라고 들어보셨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무슨 건설회사. 이게 주택 건설 등록 사업자가 이게 건설회사예요. 그럼 얘네들이 주택 건설에 그냥이야 필요한 자금이 있어.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주식이야 채권이야 사용증이에요. 돈을 빌린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이야 사채라는 게 들어가. 사채가 들어가면 무조건 부채금융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면 주택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지분이에요?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으로 가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다음에 채권의 물적인 담보나 신용이 아닌 사업성을 기초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 다음 주에 제가 할 거고요. 근데 아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죠? 주식은 그냥입니까? 지분입니까? 지분으로 자금을 유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분증권으로 발행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식을 발행하면 지분금융이고 채권을 발행하면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아시겠어?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게 매자닝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1, 2월 달에 가서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냥 궁금해요 하신 분들은 이탈리아 가시면 1층과 2층 중간층이 있어요. 따라서 중간층, 중간 성격, 두 가지 성격이 다 가는 게 매자닝이에요. 나중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 거기 넘기셔서 아까 118페이지로 가셔서 118페이지를 가서 우리가 자금을 유통하는 것은 따라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지분금융은 그냥요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하는 게 지분이죠. 대답해요. 그럼 이건 그냥이야 자기 자본 조달이야. 자기가 조달했고 주주한테 배당을 주고, 그죠? 배당 가변적이며 그냥이야 원금의 손실이 와. 상환금은 없고 나중에 다음 주에 예습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투자회사를 배우실 거예요. 이 회사가 그냥이야 주식을 발행해. 이건 지분금융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좀 전에 MBS와 ABS를 배우셨죠? 증권이지만 그냥입니까? 채권의 형태입니까? 채권의 형태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지우셔야 돼요. 그럼 이건 그냥이야 채권이야. 따라서 차용증, 차용증과 똑같아요. 차용증을 발행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분이다, 부채다. 부채증권. MBS, ABS가 부채증권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이야 타인 자본을 조달했어. 돈을 빌린 거죠. 이자를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이야 채권자가 증권 소유자는 배당을 먹어, 이자를 먹어. 확정한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조달자금의 상한에 만기가 있죠. 그래서 요가 아까 배웠던 MBS와 ABS 기억나시죠? 근데 어떤 게 넓은 개념이죠? ABS가 넓어요. 그 ABS 안에 MBS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ABS와 발행하는 거와 MBS 발행하는 게 틀려요. 우리나라 MBS는 그냥입니까? 공사가 발행합니까? 공사법이 있고 실체 회사며 어떻게 돼요? 유동화 중개기관을 하는 거죠. 근데 ABS를 발행하는 회사는 그냥입니까? 페이퍼 컴퍼니입니까? 유동화 전문 회사예요. 자산 유동화라는 법률군과 다릅니다. 요것만 캐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약속을 드리는 게 이제 1, 2월달 가시면 반복을 해요. 근데 이 지문이 왜냐면 제가 이게 읽어드리는 게 책이 그냥이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 핵심적인 건 몰라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핵심 요약을 암기 노트를 드릴게요. 강의 노트를. 별로 바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학교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해합니까?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니까 충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한 게, 자, 오늘 예습하는 게, 복습하는 게 고정금리가만 있어요? 변동도 있어요. 그러면 고정과 변동을 바꿔낸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생각하기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치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금 균등만 있어요? 원리금 균등이 있어요? 당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다면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을 물어볼 수 있어요. 차이점이 있죠. 최정식까지 물어보겠지만 얘 두 가지를 물어본다는 게 틀린 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저당은 몇 차와 몇 차? 몇 차 금리가 높아?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1차와 나만 즐기나봐. 미치겠어. 2차죠. 그럼 얘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뭘 바꾸냐면 지분과 부채를 바꿔요. 지분은 그냥이야 내 거야. 뭘 발행하죠? 주식을 발행하는 거고요. 맞나요?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그냥이야 남의 거야. 그러면 차용증 썼지. 그럼 뭘?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누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오늘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다음 주에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 다음 주는
122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122페이지 오셔서 자, 개발자도 그냥에다 자금을 융통해야 된다.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 무슨 금융이고 지분 금융이고, 아까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 금융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한다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